경기 지역의 코로나19 재유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 간격을 90일로 줄이는 한편 동절기 추가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환매권 소송으로 10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오산시에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관련자들이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기 지역의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이 역대 최대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도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침체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강력 성범죄자들의 출소가 잇따르면서 거주지 문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확산세는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겨울철에 들어선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요.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 간격을 90일로 줄이는 한편 동절기 추가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의 한 의원의 코로나19 추가 접종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이곳엔 요즘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접종하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차 백신 종류가 달라서 이번에 이과 백신 추가로 맞으러 왔습니다.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간격이 단축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일이나 마지막 백신 접종일 이후 3개월이 지난 만 18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접종이 가능합니다. 방역 당국은 특히 60세 이상과 감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백신 추가 접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추가 접종률이 전체의 5%대에 불과하고 60세 이상도 17%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번 확진이 됐으니까 이제 제 몸이 어느 정도 방어 체계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안 맞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바이러스 변이의 재감염률도 높아지는 만큼 중증도를 낮추기 위해선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접종 피로도를 낮추고 바이러스 대응을 높이기 위해 추가 접종은 이가 백신 3종류로 단일화해 운영됩니다.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백신은 사전 예약 없이 방문 당일 접종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현재는 만 18세 이상 누구나 접종이 가능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높여서 더욱 포괄적인 효과와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추가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오산시가 환매권 통지 실수로 100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된 것에 대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전 오산시장 등 관련자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끝까지 추궁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개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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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민연대와 오산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내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른바 100억 혈세 낭비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산시가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겠다며 매입한 토지와 관련해 환매권 통지 실수로 100억 원을 물게 된 사태를 규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대책위는 지난 10월과 11월에 걸쳐 곽상욱 전 오산시장 등 관련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했지만 이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회피하기에 급급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면담한 결과 우리는 그들이 결코 오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환매권 미통지로 인해 시민의 혈세 100억이 낭비되었음에도 뼈아픈 반성은 보이지 않았고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 대책위는 전 오산시장 등 관련자들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권재 현 시장도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상욱 전 오산시장은 환매권 미통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이건재 오산시장은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라. 대책위는 감사원 감사 청구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신고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오는 12월 중순쯤에는 시민들에게 이번 사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얼마 전 화성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영아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화성시는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의 CCTV 영상 기록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린이집들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화성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고. 낮잠을 자고 있던 생후 9개월 된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내부 CCTV를 조사한 결과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자고 있던 아이 얼굴에 베개를 덮어놓은 사실이 밝혀졌고 원장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와 관련 화성시는 즉각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CCTV 영상 기록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감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좀 이렇게 한번 하는 거고요. 한번 계기로 한번 이제 환기를 한번 시키는 그런 목적이지 이거를 저희가 조사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들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시가 어린이집 CCTV를 전수조사하는 건 모든 어린이집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거라 지적하고 전수조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청 민원 게시판엔 50건이 넘는 보육교사들의 호소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반대로 선생님이 이런 직장에서 취업 구했다라면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지는 않죠. 굳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문제도 없는데 무조건 다 본다라는 게.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과 너무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게 민원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전체를 다 검사한다고 하는 거는 시간 낭비도 되는 거고 인형은 마찬가지인 거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썩 좋다고 생각은 안 될 것 같거든요. 한 번은 해봐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 예방 차원에서라도 경각심도 좀 드리고. 한편 화성시는 어린이집 CCTV의 영상 기록 저장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최대 90일까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경기 지역 아파트 값이 역대 최대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가파르게 집값이 올랐던 동탄 신도시는 하락세가 더 가팔라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뚝 떨어진 아파트도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몰려 전셋값 하락 폭도 커지고 있는데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아직 시장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화성시 청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동탄역 바로 인근에 위치해 동탄 이신도시의 집값을 움직이는 대장 아파트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지난해 8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11억 원에 매매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최근 같은 면적이 5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불과 1년 3개월 만에 집값이 반토막 이상 난 겁니다. 일각에서는 증여성 거래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현지 중개업소를 통한 정상 거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여는 증여라고 뜨는데 그게 증여를 안 하고 매매 형식으로 한 거예요. 직접. 그러면은 알 수가 없어요. 효과를 11억에 25평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딱 3년 전 가격을 내놨다고 보여주더라고요. 정부가 동탄 이신도시를 포함해 수원과 용인, 안양 등 경기도 9곳을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한 뒤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일었지만 시장은 아직까지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파트 값은 역대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11월 3주 마이너스 0.59%에서 4주 차에는 마이너스 0.61%로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전세 가격도 하락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2월 경기도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19개 단지 13,111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운데 11월 4주차 수도권의 전세값은 0.81% 떨어져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로 대출과 청약 등 다양한 규제가 풀렸지만 금리 인상과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매수는 없고 전세 시장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집값과 전세값이 함께 급락하게 되면 계약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나타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는 가지고만 가지고는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단기간에 막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이 조금 숨통이 트인다고 해서 지금의 금리로 대출을 누가 공격적으로 받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규제 완화 지금 이거를 지금 기대하는 거는 애초에 지금 잘못됐다고 봐야 돼 생각이.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가 오르는 동안 전체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약 36조 원 이상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온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동네가 슬럼화됐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성범죄자 출소 이후 주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두순이 살고 있는 안산시 와동의 한 다가구 주택. 2년간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28일, 조 씨는 이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2차례에 걸쳐 안산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계약자가 조두순의 아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패했습니다. 조 씨가 이곳을 떠나게 하는 방법은 집주인이 명도 소송을 통해 쫓아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에서 나가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판결 받아야 돼요. 판결 받는데 그래도 아무리 빨라도 5개월 6개월 되겠네요. 조두순이 떠나게 될 것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고통이 연장됐기 때문입니다. 이 동네의 어린이집 2곳은 조 씨가 출소한 뒤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는 인원수가 여기가 67명까지 애들이 있었죠. 지금 아예 없는 거예요? 없다니까 한 명도요. 문 잠가놨잖아요 아예. 선생님 같은 딸 여기 보낼라. 다시 여기 보내겠냐고요. 여기까지 이제. 주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무분별한 유튜버들의 방송과 언론의 보도로 더 큰 피해를 봤다면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동안 유튜브를 포함한 언론 와가지고 촬영해 가서 보도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커져버리고 그게 보도가 전문가 아니라 대안을 갖는 보도를 해주라는 거야. 대안을 갖는 보도. 그러면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다른 지역 주민들도 받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이사한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지만 또 한편으로 그 동네가 또 슬럼화가 될 텐데 이것도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오는데 어차피 여기가 슬럼화 된 데서는 그 아픔은 우리 운명이라니 하고 생각을 했지만 또 다른 데가 또 피해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나 아이고 이거 또 이제 그가 난리나 주민들이 이거 어떻게 하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범죄를 저지른 안산으로 돌아온 지 2년.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안산이 조두순 때문에 난리라면 화성시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을 10명이나 성폭행한 범죄자가 출소 후 혼자 사는 여대생들이 많은 대학가 원룸촌으로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 개정과 보호 수용제도 도입 등 대책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계속해서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촌.
지난달 31일 박병화가 이사 온 날부터 동네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졸지에 강력 성범죄자의 이웃이 돼버린 주민들은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하며 매일 집회에 나서고 있고, 주변 원룸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은 앞다퉈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있는데 저 쪽룸 쪽에 있는 학생들 다 방 나가려고 그러고 걸로는 아예 알아보지잖아요, 학생들은. 게다가 안산의 조두순도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화성시 지역사회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조 씨의 부인이 화성에 와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조두순이 함께 이사 온다는 걸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은 궁여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거주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면 강제 퇴거시킨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살지 않고 박병화가 산다 했을 때 확인되면 즉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이 있으면 손해배상 물고 퇴거하는 걸로 지금 그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지역에선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지 문제를 해당 지역사회가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며 국가가 해결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뭐 관리할 생각은 있겠어요? 이거 따로 어디 건물을 나라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이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LH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입주를 시킨다거나. 지자체들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병화의 거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화성시는 출소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만 보장하는 현 제도를 강력 규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역사회의 반대를 감안해 박병화가 입주한 후에야 화성시의 거주 사실을 알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사전 협의 없이 이제 오다 보니까 지금 있는 곳이 그 학교나 주거 밀집 지역으로서 애들하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한테 협의를 했다고 하면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좀 방안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국회에선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재범 위험이 높은 연쇄 성폭행범 등은 적어도 학교 주변이나 주거 밀집 지역엔 살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성폭행을 한 자, 그리고 또 10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중한 성폭행범의 경우에는 거주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문가들은 거주지 제한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엔 2천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며 학교 주변이나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닌 곳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론 보호 수용 제도의 도입을 내놨습니다. 강력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직후 완전한 자유를 주기보단 재범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보호 수용 시설에서 치료 격리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 충동이 매우 높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적어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보호 수용 제도, 그 사람들이 출소 후에 일정 시설 내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내년엔 더 많은 수의 강력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문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텐데요. 반복되고 있는 강력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논란, 대책 마련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되겠습니다. BTV 뉴스 이시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강력 성범죄자들이 어디론가 이사를 할 때마다 해당 지역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가면서 동네가 슬럼화되기도 하는데요. 강력 성범죄자들이 이사로 해당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크게 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자, 먼저 조두순 쪽을 살펴보면은 이사를 하려다가 실패를 했죠. 이사할 집을 구해서 이제 보증금까지 내고 계약까지 했는데 입주가 무산됐다고 하는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자, 그동안에 뭐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건가요? 네, 지금 이제 그 조두순이 살고 있는 안산시 와동의 주택은 지난달 28일부로 2년간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예. 이 조 씨는 와동을 떠나서 그 안산시 선부동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실제로 그의 부인이 선부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 보증금 1,000만 원을 내고 월세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좀 알게 되면서 이 위약금 100만 원을 조두순 쪽에 물어주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취소를 했고요. 끝내 이 조두순의 이사는 이제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이제 조두순은 이 안산시 안에서 이사할 곳을 찾기가 사실상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조두순의 이사 소식을 접한 안산의 이 공인중개사들이 조 씨의 아내인 조두순의 아내인 오 씨의 신상까지 지금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조두순은 현재 살고 있는 안산시 와동에서 2년 더 거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행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경우 그 당초 계약 기간만큼 계약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두순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와동에서 더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뭐 강력 성범죄자한테도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예. 좀 뒤늦게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집을 구하다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는 걸 보니까. 자, 그런데 이 조두순의 이사 이슈가 인근 지역인 화성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성은 또 지금 그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지금 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조두순이 화성으로 이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잠깐 돌았다고요. 네. 이게 이제 조두순이 안산에서 집을 못 구했다는 소식이 이제 돌면서 이제 화성시 공인중개사들은 이 안산과 화성이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안산에서 집을 못 구하면 인근 지역인 화성으로 이제 조두순의 부인이 와가지고 집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그 우려가 좀 나왔던 거고요. 이 때문에 화성시 공인중개사들이 좀 궁여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조두순 같은 경우도 아내가 부인이 이제 그 집을 얻으러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조두순이 거기 거주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모르게 될 텐데 이렇게 이제 뭐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그리고 이 여기에 거주할 사람이 범죄자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면은 강제 퇴거한다 이런 조항들을 지금 계약서에 넣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조두순 한 사람의 이사가 뭐 안산시는 물론 지금 화성 지역 인근의 화성 지역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화성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연쇄 성폭행범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 박병화가 이제 지난 10월부터 거주를 시작했는데 박병화의 월세 계약은 1년짜리거든요. 그렇다면 또 1년 후에 이제 이 박병화의 월세 계약이 만료될 쯤이 되면은 또 이제 화성시에서도 안산에서와 같은 또 한바탕 논란이 난리가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이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이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지 문제, 일단은 그 해당 지역 사회가 가장 좀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대책 마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좀 먼저 그 외국의 사례를 좀 살펴볼게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제시카법입니다. 네. 이 제시카법 같은 경우는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최소 25년의 징역에 처하고요. 그리고 이제 출소를 한 이후에도 뭐 어린이집, 공원, 학교 뭐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0m 이내에는 거주할 수 없게 이렇게 딱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같은 법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계속 나왔고요. 특히 이제 그 조두순이 출소를 2020년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제시카법 같은 방식의 거주지 제한이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좀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가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원도 없고 어린이집도 없고 학교가 없는 지역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특히 수도권은 이 면적이 굉장히 좁은데 인구는 2천만 명이 넘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2천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공원이 없고 학교가 없고 어린이집이 없는 곳을 찾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 거주지 제한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뭐 한국형 제시카법이 발의가 돼서 뭐 이제 제정이 됐다고 하면 이런 그 강력 성범죄자들은 결국은 인구 사람이 없는 뭐 인적이 드문 시골 같은 데로밖에 갈 수가 없을 텐데 예.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그 시골에 계신 분들은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 왜 우리 동네로 성범죄자를 다 보내? 이런 또 논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거주지 제한이라는 걸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거 일단은 해결 방안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방관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어떤 뭐 또 다른 대책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형량을 대폭 이렇게 늘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유기징역 최대 기간이 30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뭐 중한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가중처벌을 받게 돼도 50년 이제 징역이 한계입니다. 이제 참고로 조두순 같은 경우는 12년형을 받았고요. 박병화도 15년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제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짧게 이제 징역을 살고 나왔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유기징역의 최대 기간을 50년까지로 이제 늘리게 되면 가중 처벌을 통해서 뭐 70년형, 80년형도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0대에 강력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뭐 80년형을 받게 된다면은 이 사람은 100살까지 이제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고 예. 사실상 뭐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거주지 문제 자체가 이제 발생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범죄자들의 인권을 또 과도하게 침해한다라는 그런 논란이 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형량을 좀 늘리는 것 자체가 현실화시키기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호 수용 제도의 도입을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재범 우려가 높은 그런 강력 성범죄자들은 출소 후에 바로 뭐 이제 사회로 내보내지 않고 일정 시설 안에 두면서 어떤 그 재범 우려가 좀 사라질 때까지 좀 치료를 하자 이제 이런 거거든요. 뭐 시설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자율권도 좀 주고 또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키면서 보호 격리를 좀 시키는 그런 차원의 이제 그 격리가 된다면 그런 식의 이제 좀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뭐 범죄자의 인권 침해 논란도 그리고 우리 뭐 또 사회에 나갔을 때 그 거주지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동시에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지금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내년에는 뭐 지금 뭐 2020년에 조두순이 나왔고 올해 이제 박병화가 나왔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더 많은 수의 강력 성범죄자들이 이제 출소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예. 이러면은 지금 안산 화성에서 겪고 있는 이런 사태들이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사전에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을 좀 더 서둘러 주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좀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우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명시에는 지난 2001년 개교한 국내 최초의 초등대안학교인 벽시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인해 벽시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20년 터전을 잃을 판에 학생과 교사들은 학교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교육당국은 정식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수업을 받아야 할 시간. 어찌된 일인지 이 학교 학생들은 곳곳을 누비며 놀이를 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교실 안은 행렬을 맞춘 책상도 없어 학생들은 자유분방하게 교실을 누빕니다. 이런 모습을 교사들도 크게 제지하지 않습니다. 공교육 과정을 밟는 일반 학교가 아닌 나름의 가치관에 따라 교육을 하는 대안학교의 풍경입니다. 이 학교는 광명 지역에 있는 벽시학교. 국내 대안교육이 중고등 과정만 있던 시절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안교육 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영수 등 과목 수업 대신 채집 활동과 등산, 각종 문화체험이 주를 이룹니다. 자유가 보장되고 공평한 일상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기서 지기에 한 걸로 정해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는 지기, 간 청소하는 지기, 설거지 그 밥 먹고 그 반찬통 설거지하는 지기 이런 식으로 지기를 세세하게 나누고 거의 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뭐 기분 나쁠 일이 없겠네? 일반 학교와 비교해 이곳이 더 좋은가라는 질문에는 대부분 그렇다고 답합니다.
학교 이곳으로 옮기고 나서는 어때요? 좋아요. 다니기 좋아요, 여기? 네. 어떤 게 좋아요? 일단요, 자연이 근처에 있어서 좋을 거예요.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아요. 계속 다니고 싶어요? 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몇 년 후면 뚝 끊길 예정입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에 따라 폐교 위기에 놓인 겁니다. 사업 부지 내에 학교가 있어 공사가 시작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이곳 벽시학교에는 학생 100명과 12명의 교사가 다니고 있는데요. 학교가 사라질 경우 이들 모두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이 대안학교라는 특성이 있는 만큼 해결책을 찾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폐교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의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이 학교는 아이들의 삶의 터전이라며 삶의 일부를 앗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손으로 다 지었고 저희 그래서 그런지 살을 떼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아이 5살 때부터 여기 보내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일부잖아요. 생활의 일부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 학교를 다니기 위해 타 지역에서 이사를 온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학교가 사라지면 가정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 저 또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뻔하다가 이제 학교 때문에 이곳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는 것은 사실 상상도 못했고 저희 아이는 이곳을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교 측은 대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학교를 헐고 다시 지을 만한 부지도 없고 설령 부지를 찾아도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거 조건이 되게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이 되게 낮고 그걸 받아서 새로운 곳에 이사를 이제 광명 안으로 이제 저희는 학교에 이건 철학과 관련돼 있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은 학교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광명에 이제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현재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지역에 이사 갈 수 있는 자원이 실제로 지금 안 되고요. 신도시 개발로 학교가 사라질 위기지만 교육당국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정규 공교육 과정이 없는 대안학교는 미인가 시설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벽시학교 자체가 미인가 시설이시잖아요. 미인가 교육 시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벽시학교가 정식 학교로 인정을 받았다면 폐교 위기로 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남 성광학교의 경우 신도시 개발로 같은 논란이 있었지만 정식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당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보호를 좀 해준 건가요? 그때 그랬죠. 예, 교육청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됐었죠. 정규 특수학교죠. 사립이어서 그렇지. 네.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은 사회적인 편견과 무관심에 가려져 인식적, 제도적으로 차별당하고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편적 교육권을 보장했다면 이 같은 학교 폐교 위기는 없었을 것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한 관계당국의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단순하게 어떤 한 학교가 존치되고 존치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교육 기본권의 보장과 대안교육 다양성을 위해서 또 전국의 최초의 초등 대안학교라는 또 상징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이번 벽시 존치 문제를 좀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학생 100명, 적어도 50가구 이상의 삶이 달려있는 벽시학교 폐교 논란. 정부는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특성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의 도움의 손길을 구할 때는 비인가 시설이라며 고개를 돌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얼마 전 꽃다운 나이에 한 젊은 노동자가 빵 공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근무 체계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함께 분노하고 슬퍼했는데요.
안타까운 업무 중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 중 사고, 산업재해로 매일 2명 이상 사망한다고 하는데요. 숫자로 보는 세상, 오늘 함께 볼 숫자 키워드는 입니다. 평택시에 자리한 SPL 제빵 공장에서 노동자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건 지난 10월 15일. 10kg이 넘는 소스통을 혼자 붓다가 중심을 잃고 기계에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본적인 근무 체계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알려지면서 SNS를 통해 해당 기업의 불매 운동이 번지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8일 만에 SPC의 또 다른 계열 공장에서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이 외에 경기 지역 다른 산업시설에서도 사고가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달 21일 안산 원곡면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고요. 수원 슬러지 사업소에서 청소를 하던 작업자들이 분진에 매몰돼서 1명이 숨지고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국의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볼까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7년 전국에서 8만 9천여 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2018년 이후로는 매년 10만 명이 넘는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로 매년 수많은 사망자 또한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7년에는 964명이,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971명, 855명이, 그리고 2020년에는 882명이 산재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매년 하루 2명 이상이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이에 정부는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인다는 목표로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요.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로 숨지는 근로자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실까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48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을 해서 510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비공식 통계로 사망사고 492건, 숨진 이들은 502명이었는데요. 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사망자는 8명, 1.6%가 증가한 겁니다. 이런 재해와 관련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한 보험사에서 근무하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소개에 이름 붙은 하인리히 법칙인데요.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산업재해 사망자가 1명 나오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부상자가 29명, 이와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통계입니다. 여러 사건이 도미노처럼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 단계에서 대처하면 큰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전 단계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법인의 최고 책임자는 오너가 거의 뭐 처벌 안 받고 넘어가니까 이렇게 산재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약한 비인간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명칭도 저는 영국처럼 궁극적으로는 기업살인법, 기업이 사람을 죽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법과 제도와 관행과 인식으로 완전히 바꿔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2008년 도입된 기업살인법. 산업 현장에서 심각한 관리상 실책이나 부주의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나 정부기관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건데요. 이 법의 영향인지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그 원인에 대해선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에 관해 경각심이 생겼고 영국이 전 세계에서 산재가 가장 적은 나라가 됐단 겁니다. 산업재해 현황은 한 국가의 근로 여건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발생한 국내 산재 사망자 수만 무려 356명.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이상 현장에 적힌 문구로만 남아선 안 되겠습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 김효승이었습니다.
29초 안전교육. 쓰러진 사람을 만났다면 현장이 안전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환자를 가서 깨워봐야 돼요. 저기요, 절대 안 일어나겠죠? 짜증이 나서 일어날 만큼 환자분 눈 떠보세요! 눈도 뜨지 않고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고 어떠한 신음소리도 내지 않는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119 신고를 요청하세요. 거기 빨간 문자 쓰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심장 충격기 갖다 주세요. 반드시 꼭 당신이 해야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단호한 말투로 말이죠. 나도 이제 한숨 돌리면서 환자의 호흡을 확인합니다. 얼굴, 가슴, 배, 가슴, 얼굴 순으로 가슴과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보시면 되는데요. 가슴과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면 오케이, 이 사람은 지금 심장마비 환자가 아니에요. 제가 현장으로 갈 때까지 환자 옆에서 잘 지켜봐 주세요. 가슴과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얼른, 이거 공식입니다. 잘 외우세요. 깨웠는데 반응이 없고 환자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 나는 얼른 환자의 옷을 열고 가슴 가운데, 심장이 위치한 가슴뼈의 하부 2분의 1 지점, 여기에요. 여기를 두 손을 쫙 펴고 수직으로 펴서 손바닥 통통한 부분으로 눌러줄 거예요. 1분에 120회의 속도, 가슴이 5cm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깊고 강하고 빠르게. 하나, 둘, 셋! 이렇게 30번을 눌러주는데 그 다음에 인공호흡 2번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인공호흡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감염의 우려가 걱정된다면 인공호흡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슴 압박을 언제까지 해줘야 될까요? 119가 올 때까지 합니다. 또 우리 이거 왜 하죠? 환자가 살아날 때까지 하면 되겠죠? 자, 119한테 환자를 인계하고 난 이후에는 나의 개인 위생도 꼭 챙겨주셔야 돼요.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가서 PCR 검사도 받도록 합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청자 여러분의 안전교육을 책임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꼭 알아두어야 할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이란 말 그대로 잘 뛰다가 멈춰버린 심장과 폐를 다시 살리는 기술인데요. 심장이 이렇게 뛰다가 멈추면 몸의 혈액순환이 멈추고 또 그 피 속의 산소가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산소에 예민한 우리의 뇌는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4분 만에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심장이 멈춘 환자를 발견한 누군가가 그 사람의 뇌세포가 죽지 않도록 즉시 밖에서 가슴을 압박해서 심장이 멈추기 전과 똑같이 혈액순환을 발생시켜 주어야 합니다. 뇌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한 행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의 안전입니다. 심폐소생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있는 곳이 안전한지 먼저 확인을 한 후에 환자한테 다가갑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또 주변에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내가 빨리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심폐소생술이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119에 신고 전화를 하시면 상황실 대원이 영상통화로 화면을 전환해서 환자의 모습을 보고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인지 결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을 영상으로 지도해 주기도 합니다. 환자의 호흡을 확인하는 것도 119 상황실의 영상통화 지도를 받으면 더 확실해지겠죠? 자, 쓰러진 환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 가슴 압박을 즉시 시작해야 됩니다. 멈춘 심장을 본격적으로 밖에서 이렇게 눌러서 혈액순환을 발생시키는 단계입니다. 심장이 이렇게 뛰다가 멈추기 전에 원래 일하던 만큼 우리가 똑같이 밖에서 눌러줄 거예요. 1분당 120번의 속도니까 1초에 2번씩, 그리고 가슴을 5cm 깊이로 한 번 누르면 심장이 한 번 수축해서 혈액을 80ml 몸으로 내보내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서 혈액순환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눌렀던 가슴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완을 꼭 시켜줘야 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어가면서 규칙적으로
깊고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또는 119가 현장으로 도착할 때까지요. 체중 25kg 미만의 소아는 한 손으로 4cm에서 5cm 가슴을 눌러주면 됩니다.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과 같이 두 손가락으로 환자의 가슴을 눌러줍니다. 1초당 2번의 속도는 똑같습니다. 심폐소생술은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을 찾아가서 꼭 실습 교육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